자, 요번에 이제 볼 것은 이제 귀족사의 사회 구조 관련된 내용인데 12세기 때 문벌 귀족과 관련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의 어떤 사회 신분 구조 구성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교과서 내용을 한번 읽고 그다음에 이제 강독을 하죠. 자, 보충 페이지 이제 28페이지, 29페이지 내용부터 이제 강독할게요. 제가 이제 화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내용 볼게요. 자, 문벌 귀족사의 이제 성립 볼게요. 자, 고려 건국과 이제 후삼국의 통일을 주도했던 호족 세력들은 통치 조직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중앙 관료 진출하여 국가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하는 부류와 지방에 머물러서 항리 역할을 맡은 부류로 나누는데 그 당시에 중앙 관료들 집중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개경에 진출됐어요. 그러니까 문벌 귀족들은 개경 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이제 뭐 자기 고향에서 들어와서 했다고 하지만 다 각기 지역적 기반이 있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문벌 귀족들은 이제 그들이 올라오면서 계속 간직이 세습되면서 어 뭐냐면 개경에 눌려앉는 세력들이 문벌 귀족 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방에 머물면서 향리의 역할을 맡은 분류로 나누게 되었다. 그래서 중앙 관료로 진출하여 고위 간직을 차지하는 어, 자들을 중심으로 고려의 상층 지배지 문벌 귀족이 형성됐고요. 자, 문벌 귀족은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과거 음소를 통해 고위 간직에 독점하였고 대대로 물려받은 가문의 토지와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를 바탕으로 막대한 경제력을 쌓았다는 것. 또 이들은 왕실 또는 다른 귀족과의 혼인을 통해 가문의 명성과 영향력을 행사를 했는데 이때 대표적인 가문들 보면 이제 경원 이씨 집안, 해주 최씨, 파평 유씨, 윤씨, 경주 김씨 같은 대표적인 문벌 귀족이었다. 자, 그리고 이제 있고 과거제와 고려시대 문신 관료해 갖고 이제 아까 이제 했던 내용들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자주 문생 관계를 통해서 이제 형성됐던 거.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잠깐 이제 금성교과서 있는 내용 볼게요. 113페이지. 자, 신라 말에는 고려 초에 거치면서 폐쇄적인 골품 제도가 해체되고 신분 구조의 재편이 이루어졌는데 신라 말에 지방에 성장했던 호족 세력이 새로운 지배 세력을 자리 잡으면서 과거제가 도입되는 등 신분 제도의 개방성이 확대되었다. 가문의 정통과 경제를 바탕으로 여러 세대에 거쳐서 중앙 고위 관직을 차지하는 유력 가문들이 생겨났는데 이들이 최고 지배층 귀족을 형성했다. 자, 귀족은 왕족을 비롯해서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가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과거와 음서를 통해서 고위 간직을 독점하였고 왕실이나 다른 귀족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어 가문의 지위와 영향을 강화했다. 자, 귀족의 구성원들은 정치적 변동, 사회 경제적 여건, 가 변화했다. 문신 관료 귀족 중심의 문벌 귀족과 무인 정권계의 문신, 그리고 검문 세족 때 고려 후기 때 검문 세족으로 나눠졌다. 그래서 귀족들도 이제 시기에 따라서 12세기까지는 문벌 관료 중심의 문벌 귀족도 있고 그다음 무인정경 때 무신도 있고 고려 후기 때 검문세족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바뀐 건 아니고요. 무인신 관료 중심의 문벌 귀족들이 대부분 무인정권계도 살아남았고 고려 후기 때 검문세족 때 주요 멤버들이 또 뭐냐면 문벌 귀족들이에요. 예전에 그 문신 관료들 중심의 문벌 귀족들인데 개념적으로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예. 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좀 검문세족 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자, 고려 말 지배층 말때 중류층도 있었는데 이 중류층은 중앙 관청의 설이나 궁중 실무를 맡은 남반, 그다음 지방 향리, 하급 장교도 구성이 됐고 이들은 대체로 그 직역을 세습한 대가로 전시가의 토지를 받았다. 특히 호족 출신의 상층 향리들은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자였으며 가골 통해 관료가 되어 귀족의 대우를 들 수 있었다. 자,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참고로 조선 시대 때는
중인계층이 있었죠. 중인계층. 이 중인계층하고 중류층, 고조시대 중류층의 차이가 뭐냐면 어 고조시대 중류층들은 자기가 중류층이라고 인식을 못했어요. 어떤 계급 인식 같은 게 없어요. 계층 인식 같은 게. 예. 그리고 자기의 노력에 따라 상당수는 또 뭐냐면 문물 귀족화될 수 있었던 사람들에 반해서 이 중인계층은 좀 달랐죠. 중인계층은 양반들의 어떤 차별 속에서 자기 계층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17세기 때부터 이제 중인이라는 명칭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뒤에 고려 지배층 같은 중류층은 후대에 그냥 그렇게 범죄시킨 거고, 중인이라는 계층들은 그때 당시 17세기 이후부터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생긴 어, 그 당시의 인식이에요. 그 계층 인식이죠. 그리고 중인들 상당수는 그 과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양반이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뭐 이런 측면에서 좀 다른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자세하게 이제 강독 읽으면서 이제 좀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뒤에 30페이지 보세요. 예. 자, 여기 이제 그 양민과 천민을 볼게요. 양민은 농민과 이제 상인, 수공업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양민 대다수가 차지한 농민들은 국가부터 일정한 직역을 부여받지 않는다면서 백정이라고 했죠. 이 백정. 그래서 백정이면 아까 좀 설명했죠. 없을 백자, 성인 남자 정자. 그래서 성인 남자로서 직역을 담당하지 않는 사람들 백정이라 불렸고요. 자, 백정 농민들은 조세와 공납 역을 부담했으며, 이들 중에 새로운 농법을 도입하거나 개간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축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는 가거나 군사의 공헌을 통해 신분 상승을 이루는 경우가 드물었 있었으나 드물었고요. 대부분 백정 농민은 가중한 조세 부담과 귀족들의 수탈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자, 상인과 수공업자들도 국가의 일정한 세금과 공납을 바쳤다. 그러나 고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국가 운영의 중심이 됐기 때문에 상인과 수공업자들은 농민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았다는 거. 그다음에 향소 부국민의 주민들은 양민이면서 일반 군현의 주민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 그러나 고려국의 생산 상산과 적극적인 저항운동, 외세의 침략에 대응하는 국공을 발견하고 점차 일반 군현민으로 승격됐고요. 천민은 대부분 차지하는 노비는 재산의 일부로 간주됐고,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었고요. 부모 중에 한쪽이 노비면 그 자녀도 노비가 되었다. 이걸 이제 일천즉천이라고 하죠. 그리고 만약에 소유권을 결정하면 노비 종목법을 따르죠. 노비는 이 노비 종목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소유권상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신분 세습상 의미가 있는데, 노비는 누구의 신분을 따는가? 어머니의 신분을 따른다는 신분 세습상의 의미고, 그 다음에 노비는 어, 어머니 쪽에 그 주인이 갖는다. 예, 이건 소유권상 의미예요.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있는데, 요거 관련된 노비 종목법이나 뭐 일천 직전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조선시대 좀 할 때 같이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뒤에 정리하면 되겠다. 사회 구조할 때. 예. 자, 이건 그 부모가 모두 노비일 경우 그 자녀는 그 어머니 쪽에 소유주가 되는 노비가 되었다. 자, 노비는 이제 노비 소유주에 따라서 공노비와 사노비가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가지고 국가 소유의 노비는 공노비, 개인의 노비는 사노비인데, 사노비는 다시 솔고노비와 외고노비로 나왔다. 그래서 주인집에서 살면서 자비를 냈던 솔고노비는 예속성이 특히 강했고, 반면에 이제 주인집에서 떨어져 살면서 신고를 바쳤던 외고노비는 어느 정도 독립성을 인정받고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반 백정 농민들과 비슷한 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고노민 중에 상당수가 신분 상승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외고노비들이나 뭐 하여튼 뭐 노비들은 자기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재산을 모아가지고 뭐냐면 양이나 되는 사람도 많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하층민의 저항과 신분군주 변동을 볼게요. 자, 조선 전개 하층민은 하층민과 국공이나 경제를 이용해서 신분 상승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
활발한 사회 형성이 나타난 것은 정권 시기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이임이나 김준처럼 노비 출신으로 최고 집권자로 오는 인물들을 출연했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역할 모델이 됐죠. 특히 이제 이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그 어머니가 사원 노비예요. 예. 그다음에 저 아버지가 이제 뭐냐면 그 소금장군 하여튼 뭐 그 천민 출신이야. 근데 이런 사람이 그 최고 집권자가 됐어. 물론 이민이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존재 자체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뭐랄까 역할 모델? 희망을 줬어. 아, 저런 이민 같은 사람도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데 나 또한 잘하면 높은 자리까지 오를 수 있고 내 신분을 벗어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층민들의 신분 상승이나 수탈 완화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적 봉기들이 잦아졌다. 그래서 대몽강적 이때 또 군공을 세운 항소부국민들이 일반 국민이 되거나 외고 노민들이 백정 노민이 되는 것이 많았죠. 그래서 신라 고려 후기 때는 이렇게 신분 변동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자, 신분 변동 경향은 원광석기 때 더욱 현저했는데 이 시기 때 하층민 출신이지만 원과 관계를 활용해서 신분 상승을 이룬 재상의 지위까지 오는 자도 등장했다. 이 부분 제가 나중에 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관문세족 중에 상당수가 또 문벌귀족 출신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원나라의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 통역관이라든지 응방 출신이라든지. 근데 이들 출신들이 되게 보면 중류계층들이나 그 다음에 예전에 하층민들이야. 예. 그들도 뭐냐면 성장해서 권문세족에 포함시킨 사람도 편입시킨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편입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자, 이처럼 하층 및 고려 후기 때 계속된 대내적인 혼란의 기회로 활용해 다양한 경로로 통해서 신분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하였다. 자, 이는 신진사대의 성장과 함께 고려의 신분 구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변화였다. 그러면 그 당시 어떤 식으로 이제 신분 구조가 이제 변화됐나? 고려 후기 때 그걸 좀 약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아이고, 이게 자, 고려시대의 이제 신분 상승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 당시 이제 향리는 과거제도나 뭐 이런 거에서 문반으로 이렇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인이 군공을 세워서 무반으로 출세하는 경우나 향소 부흥이 양의 신분이 되거나 외고 노비가 이제 종랑 절차, 양인 절차를 밟아서 제사를 모아서 그 양인 신분을 획득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신분 상승 케이스를. 자, 그러면 이제 귀족사의 성격과 관련돼서 이제 한번 어, 강독을 해볼게요. 한국사 통론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고려사회는 귀족사회를 규정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는 문벌 귀족이 지배층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거쳐서 고려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단락 좀 읽어볼게요. 자, 이들 문벌귀족들은 이러한 신문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 상호 간의 폐쇄적인 혼인관계를 맺었고 우선 귀족들은 최고 가문이 왕실과의 통혼을 열망했다. 그래서 그것은 왕실 외척이 됨으로써 가문의 격을 높일 뿐만 아니라 권력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왕실과의 통혼을 못하더라도 집안의 어, 격이 높은 귀족 간의 상호 간에 중충되는 혼인관계를 맺어 폐쇄적인 통혼권을 형성했다. 자, 고려 대표적인 귀족 가문인 안산 김씨와 그 인주 이씨였는데 안산 김씨는 그 김은부의 이제 가문으로서 현종에서 문종 때까지 왕실 외척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인주 이씨 집안은 이제 이자연의 가문으로 안산 김씨에 이어서 문종부터 인종 때까지 외척이 되어 정권을 독점했고 이 밖에도 이제 최충의 해류최 씨, 그 다음에 윤간의 파평윤 씨, 김부식의 경주 김씨 등 고려에 있는 고려에는 이름이 있는 문벌 귀족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고려의 대표적인 이제 가문이 인주씨 집안이 그죠? 경원인 씨라고 또 하고 이 집안이 이제 이전 때부터 상당히 외척 가문으로서 이제 뭐냐면 어, 득세를 했어요. 그 문종에서 인천까지 외척 가문이었는데 인주 이씨와 관련돼서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1페이지 펴보세요. 잠깐 보충 자료.
자, 거기 보면 인주이 씨 대대로 왕비를 배출할 권력을 장악하다. 그 내용 있죠? 자, 여기 보면 문종 때부터 해 갖고 숙종, 숭종, 선종 뭐 해 가지고 숙종, 현종까지 인종까지 다 뭐냐면 인주이 씨 집안이야. 이재현도 있고 우리가 인제 잘 알고 있는 이자겸도 인주이 씨 딸이죠. 이자겸 같은 경우에는 예종의 인제 딸을 예종의 그 자기 그러니까 딸이 아니라 이자겸의 딸을 예종의 부인을 삼고 이 문경태후죠. 그리고 또 자신의 딸을 그 예종과 문경태후에 낳은 인종에게 또 뭐냐면 자신의 딸을 이제 시집을 보냈어. 그 두 명을 보냈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좀 약간 그래서 자기 그 이모하고 결혼을 했죠. 인종 같은 경우에 근친혼인데 고려 시대는 뭐 친족간의 근친혼이 그렇게 이제 일반화됐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인제 한번 볼게요. 문벌귀족은 여러 세대에 거쳐서 고위 관리를 배출한 가문을 말한다. 자, 그들은 왕실 또는 서로 간의 혼인을 통해서 세력을 강화했고 가구나 음소를 통해서 간직을 독점한 것은 물론 경제력까지 독점을 했다. 자, 안산 김씨, 파평윤 씨, 해주채 씨, 경주 김씨가 대표적인 문벌귀족이고 인주 이 씨는 이재영 때 딸 셋이 모두 문종의 왕비가 되면서 그 최고의 문벌 귀족으로 올라섰다. 그들이 예종 때까지 숙종비를 뺀 모든 왕비 자리를 독차지했으며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가문이 되었다. 자, 특히 이자겸은 예종에 이어서 인종에게 둘 딸을 시집 보냈다. 권력을 나누는 것을 꺼려 언니와 동생의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근친혼을 했다는 거야 여기. 예. 자, 그 결과 왕권을 뛰어넘는 권력을 차지했다. 근데 이제 요 인종에서 시집갔던 그러니까 자기 고모자 부인인 그 이자겸의 딸들은 나중에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패비가 돼요. 이 부인들은 좀 약간 좀 억울한 게 그 이자겸이 이제 인종을 죽이려고 독살하려고 그 자기 그 딸들에게 그 독약을 시켜서 얘 죽여라 해 갖고 이제 넘겨줬는데 그 이제 차마 이제 죽이지 못해 갖고 인종을 이제 먹으려니까 그때 쳤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인제 이자겸이 나은 이후에 역적했다는 이제 뭐 "왕비가 될 수 없다." 해 갖고 이제 패비 조치를 해 갖고 쫓겨났어요. 예. 인종의 목숨을 구했지만 자기 아버지를 잘못 만난 거죠 하여튼.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됐고 한번 다시 이제 통론 내용을 이제 또 볼게요. 자, 이들 문벌귀족은 제추 양구의 정부 요직을 차지하면서 정치 권력을 독점했고 자, 문벌귀족의 자제들은 각을 통하거나 아니면 음서를 통해 관리에 임명됐고요. 그 가문의 배경에 따라 주요 간직에 따라 재산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과거 합격자라도 명문 귀족의 자제들은 뭐 대간, 승상, 청요리 같은 요충 그 중요한 엘리트 코스죠. 엘리트 코스에 임명돼 그 추세가 빨랐던 것이다. 그래서 고대 귀족 사회라는 것은 이것이 귀족 가문의 정치를 주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고요. 자, 문벌 귀족은 엄격한 신분사를 유지하는 쉽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특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귀족 정치계의 지방 호력의 자제들은 과거를 통해 신진 관료를 진출하여 보수적인 문벌가 가문에 대립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도 몇 대의 귀족 가문 됐다. 이렇게 이제 폐쇄적인 귀족 사회에서 부당한 변동을 하였으니 이는 앞으로 새로운 사회의 발전을 제시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문벌 귀족 폐쇄적으로 이제 하지만 어 우리 입장에서 폐쇄적인 거고 여기 뒤에서 나오지만 신라의 카스 골품 사회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방적인 사회였어요. 왜냐면 신라 같은 경우에 극소수 진골귀족들만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비록 폐쇄적이지만 지배층의 폭이 넓었다는 거야. 문벌 귀족들. 그리고 이 문벌 귀족들도 인제 뭐냐면 계속 새로운 피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지방 세력들이 와서. 그래서 이들이 각오를 합격했고 그 뭐냐면 들어가서 인제 비판 세력들이 되고 문벌 귀족과 대립을 하고 있다. 물론 그들도 인제 1 대, 2 대, 3대 들어가는 문벌 귀족화되지만 나름대로 그 안에서 뭐냐면 지배층 안에 어떤 순환 구조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볼 때는 어 신라 사회보다 좀 더 또 지배층의 학대 측면에서는 좀 일부 전진된 사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조선도 우리가 생각하는 문벌지 귀족과 관문 세력보다 더 지배층의 폭이 넓었죠. 그리고 문벌 귀족과 관문 세력들이 주로 개경에 살았던 데 반해서
조선 같은 양반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았잖아. 지배층이 보통 넓고. 그만큼 지배 구조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게 뭐 조선이라는 사회가 유지가 될 수 있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한번 이제 봤고, 그다음에 인제 그 관련된 내용들 이제 읽었고, 사회신문 구성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앞에서 인제 얘기한 것처럼 인제 뭐냐면 그 문벌 귀족이 있고, 이들은 지배층이죠. 예. 그리고 인제 지배층 안에서 또 하급 관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양인과 천민으로 또 구성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구성이 되는데, 귀족과 하급 관리는 지배층인데 반해서 양인과 천민은 피지배층이다. 그래서 4개 계층이 그 자손의 대대로 신분이 세습되어 신분사의 구별이 엄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것은 엄격했다 해도 고대 시대 때 카스트 제도만큼 엄격한 건 아니에요. 예. 그 안에서도 약간 미세하지만 나름대로 그런 신분 간의 어떤 그 상하 관계 뭐 이동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같이 봐두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려후기 때 그런 경향이 되게 강했다고 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아유, 저도 세팅을 좀 해야 되겠네. 예. 자, 귀족은 최고 귀족이라 할 수 있는 왕실 정적으로 문벌 조원 일부 특권 신분을 이뤘는데, 고려시대 양반 관리가 문반과 무반 같은 간직을 차지했으나 귀족은 그들의 품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관리 가운데 문벌이 좋고, 그러니까 관리만 됐다 해서 귀족이 되는 게 아니라 문벌이 좋고 좋은 고위직 관료 올린 일부 특권층만 가리켰다. 그래서 고려에서 음서나 공훈점시의 특권이 5품 이상에만 부여되고 있었으며, 이들 고관이 바로 귀족층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제1신분은 양반 귀족이었지만 고려 시대에는 무반이 우대고 무반은 천시되었으므로 이들은 자연히 문반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무반은 그 일부분만이 귀족층에 포함됐을 뿐이다. 자, 같은 지배층이지만 양반 귀족에 포함되지 않은 중간 계층의 지배층이 있죠. 중간 계층의 지배층.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하급 관리들인데, 여기에는 뭐 다양한 계층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급 관리 실무적 사무를 맡은 문무반 유품 이하의 관리와 중앙 각 간서의 서리들, 그다음에 궁중의 잡일을 맡은 내요직인 남반. 이 남반 계층들은 고려 시대에만 있었던 계층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동반 서반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냥 왕이 이제 여기 있으면 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서 있는 사람을 동반, 간직을, 그리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 서반, 이렇게 있는데, 동반은 이제 문인들 얘기하고 문관들 얘기하고, 서반은 무관들 얘기하거든요. 그 양쪽의 반이기 때문에 양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남반은 왕의 입장에 남쪽에 서 있는 사람들 남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남반들은 고려 시대 때 궁중의 숙직이나 주로 왕의 시종, 호종 역할, 그 왕명의 전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동반과 서반에 비해서 좀 격이 낮았어. 그래서 남반직 같은 경우에는 남반직 관련된 간직 중에 제일 높은 게 사품직이었어요. 선의사가 제일 상한직이군요. 그러다가 이제 요 문종 때는 더 낮아졌죠. 실품은 낮아졌어. 그래갖고 이 남반 중은 이제 양반, 이제 동반 서반 중에 좀 약간 이게 첩의 자식인지 뭐 본초의 자식인지 모르는 피줄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남반을 좀 했고, 자,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 남반 계층들의 그 뭐냐면 사람들이 점점 어 사회적 지위가 이제 뭐냐면 천시대 더 내려가서 잡류와 잡노로 취급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남반보다 또 중간 계층 중에 좀 낮은 계층이 잡류라는 계층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잡류 계층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잡류 계층들은 남반보다 더 하위 계층들이야. 그래서 일반 이제 뭐냐 평균보다 약간 높지만 좀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좀 그 많은 그 뭐랄까 간청에서 좀 시다바리 같은 일들 이런 것을 맡았던 것이 잡류 계층대요. 그래서 남반 계층들이 잡류화됐다. 뭐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 계층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반 하급 장교들 포함되어 있다. 그다음 지방의 토착 세력인 향리들도
그 당시 역시 지방간을 보좌하는 지배기구로서 말단 조직으로서 여기에 포함됐다. 그러니까 이들 하급 관리는 국가의 정치 권력을 잡은 양반 귀족에 대해서 실무적 행정에 관여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향리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향리하고 여기에서 이제 중간 계급 중에 향리 관련된 내용과 설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그래서 그 포세미에서 이제 292페이지 보세요. 향리. 자, 향리제의 설이 요건데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고려 초 지방간이 파견된 이전에는 지방 행정은 향리들이 일임하였다. 그래서 성종 2년에 앞에서 언급한 항립 직제를 이제 마련했다고 했죠. 간반제를 뜯어고쳐서 격을 좀 낮췄죠. 세도에 개편돼서 호장, 부호장, 호정, 부호정, 사병, 병정, 부병정, 병사, 사창, 장정 같은 직제가 마련됐다. 그래서 지방의 차이마다 향리 직제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 간이 12목을 파견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 대부분 군현에서는 지방 간이 파견되지 않고 향촌 사회를 지배하고 운영하는 실질적인 권한은 항리가 있었다. 현종 때 향, 그 행정제도를 정비해서 항리제도를 개혁했다. 요거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현종 때. 요 교과서에도 나오고 예전에 한능궁에서도 한번 언급됐더라고요. 현종 때 항리제도 정비 관련된 내용이.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우선 9년의 크기에 따라 항리수가 정해졌고 가다한 항리수를 조정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걸 이해된다. 첫 번째 그 정리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항리의 공복도 규격화시켰어요. 예. 그래서 그들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을 시도했고, 자, 세 번째는 지방간을 다수 파견해서 그 당시 향리에 대한 이제 통제를 강화시켜 나갔다. 음. 현종 때 관련된 내용 기억을 해주시고, 문종 때는 향리에 대한 9단계 승진 규정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향리직의 질서 체계를 전환해지고 이들 통제를 더 쉽게 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향리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가 한정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조사에 가는 그들의 권한과 지위는 상당했다.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주연에도 권한을 컸으며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소급에도 매우 컸다. 이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항리는 그 고려 초에 토성을 분정받았다고 했죠. 아까 얘기했처럼 이제 그 태조가 향리 그러니까 예전에 호족들이죠. 호족들에게 자기 이제 지역의 본관을 삼고 거기에 토성을 이제 분정을 했어. 그래서 이 집단을 이제 임리성 집단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마오의 촌장인 백성성 집단과 좀 구별되는 집단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토성을 분정받고 근거리인 본관으로서 인정받았다. 각 고대 유역층에게 분정된 거 보면 토성은 향리의 분정의 중심 대상이 되었다. 자, 그리고 향리는 지방 그 사회 실질적인 통치자로서 읍사를 구성하여 운영됐고요. 읍사는 외관과 인신과 구별되는 별도의 인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외관의 인신이라는 것은 도장과 구별되는 별도의 인신이 있었다. 도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책임 전환은 있었다는 거죠. 책임과 권한이. 예. 향리 가운데 중핵적 위치에 차지하는 건 호장이었고 한 읍에 한 명의 호장이 아니라 적어도 세네 명 또 일곱 명 여덟 명 이상의 호장이 읍사를 공동으로 관장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향리 내부에는 몇몇 계층이 존재했으며 최고 상층인 관이 호장직에 오를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국가로부터 토성을 분정받은 지방의 토호는 호장층의 중심이었고, 자,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해서 뭐 호장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항리의 역할 같은 것들이 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세 번째 단계 단락 볼게요. 자, 항리들은 지방사회에서 문과 이를 경비한 유일한 지식인층이며 군현 행정을 세습적으로 맡았다. 향리는 지방행정 담당자로서 조세를 거두어 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감면해주는 직임도 갖고 있었다. 아울러 지방의 토산물을 중앙에 바치는 공부징수 책임도 지고 있었다. 때문에 징수가 여의치 않을 때는 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여격을 동원하고 전란 때 겪어서 장교의 직무를 수행하는 국공을 세우게 됐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항리들이 이끌었던 그 뭐 1품군, 2품군 이런 것들을 이끌어 갖고 인제 했던 장교 역할도 했다는 거죠. 당시 전쟁은 수송전과 유격전에 의존한 지역 방어가 기본이기 때문에 정쟁에서 항리가 수행하는 역할이 매우 컸다. 또한 이제 항리 역할이 쭉 나오는데 항리는 건농의 을 수행하기도 했고 지역민을 교화하기 위해서 교류대에도 참가했다. 계층 간의 결속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으며 지역민을 동원해 불사를 완수하는 일도 했다. 그래서 이제 항도 조직을 이끌었죠. 그래서 항도적의 불상, 종, 석탑, 서원 조성이나 법회에 필요한 노동력과 경제를 제공해 주는 것을 항리가 인제 이끌었던 거고요. 그래서 항총사의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기에 국가의 항리의 동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항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기인제나 사신관 제도 같은 것들 마련해서 항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인제 고려시대 항리가 이제 조선시대에 다른 거는 조선시대 항리는 양반으로 진출할 수 없었죠, 중앙 관직으로. 근데 고려시대 항리는 끊임없이 뭐냐면 과거 시험이나 여러 가지 경로로 중앙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어. 그래서 새로운 피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었던 거죠. 공급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역할이고, 자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토성에 분쟁받은 한총사의 항리는 고려 일대를 통해 중앙에 간인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고요. 항리층은 중앙 지출은 여러 계기가 있었다. 뭐 상경유학, 개경에 가 갖고 공부를 한다든지 항공, 항공은 인제 뭐냐면 지방 간의 추천을 받아 갖고 인제 가골 시험 오거나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성공 응모는 뭐냐면 이제 그 그 당시에 이제 군대를 인제 필요시 백정이나 항리를 중심에 선발했거든요. 그때 인제 뭐냐면 자진 쪽으로 해 갖고 지원해 갖고 중앙에 올라서 중앙군이 되거나 국공이나 기인 등을 통해 이렇게 해서 문무 이 3개 계열로 진출해 역대 지배 세력을 공급했고, 그다음에 인제 중앙의 진출은 고려의 격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대읍의 항리는 고려 초의 귀족과 간이들을 다수 배출했고요. 중소군현의 항리도 부진했다. 그리고 향소 부국의 소일 경우에 무인 집권기까지 거의 간인을 배출하지 못했다가 고려국의 국수로 진출했고요. 자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보면 호족세를 제정된 10 세기 무렵 무신난 저는 12 세기 그다음 원간석기 때 고려만의 행리 지출이 가장 활발해졌다. 그래서 호족세력들이 이제 재정비한 10 세기 후반 이때 인제 뭐 과거 시험이라든지 등등 이런 걸 통해서 들어왔고, 무신령 같은 경우는 그때 최씨 정권에서 뭘 냈죠? 최씨 정권에서 과거 시험을 많이 봤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능문능리한 문해도 능하고 리에도 능한 행정적 능력도 있는 뭐냐면 이때 이제 항리 계층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 그다음 고려 말 항리가 중앙 집권한 건 이제 주로 신진사 대부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신흥 요즘에 신흥 유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뒤에서 좀 얘기하겠지만 자 하여튼 이런 계층들도 항리 출신이었어요. 예. 그래서 한번 잠깐 제가 인제 보면 자 제가 이거를 인제 도표로 만들었는데 항리들이 인제 진출했던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항리의 기원은 호족에서 출발하죠. 호족. 그래 갖고 인제 초창기 땐 대호족들이 인제 문벌 귀족화의 이제 일종이 됐고, 중소호족이 있다가 중소호족도 일부가 이제 문벌 귀족이 되죠. 어 그리고 인제 이들이 나중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인제 또 항리가 되고, 항리가 또 이제 과거 시험을 통해 문벌 귀족이 되고, 게다가 인제 고려 후기 때는 또 상층 항리, 동교직, 첨설직, 경고직 이런 사람들이 또 검은세족 일부 포입되고요. 게다가 인제 상층 항리가 이렇게 있으면 하층 항리겠지만 항리가 되고, 다시 이 중에 이제 신진사 대부들이 조선시대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제 뭐냐면 항리들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지배층들을 편입시키는데 새로운 피를 부여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인리성 집단과 달리 백성성 집단이 있죠. 그래서 백성도 요게 인제 촌장, 촌정 이런 사람들 백성에 사는데 요 안에서도 장리 백성, 기인 백성, 뭐 서인 백성이 있어요. 그중에 백성의 상층 중 장리 백성들이 또 향리층으로 편입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인제 지배층 안에서도 이렇게 상하 교류가 있었다. 상승, 하락, 지배층으로 많이 편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다시 이제 한번 넘어갈게요. 예. 푸셈으로.
자, 향리층의 위상 변화 볼게요. 자, 무인 집권 이후에 이제 향촌사의 동료수의 항리의 위치가 크게 변했는데 무신난 이후에 무신들이 대거 제거되었지만 행정실무를 위한 새로운 간인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실무 관리들을 이제 뽑게 되는데 이때 이제 지방의 항리 상층부 인물들이 대거 중앙에 진출했어요. 이들은 능무능리한 계층들이요. 문에서도 능하고 리에도 행정에도 능해. 그래서 신진관료로 많이 진출했는데 대부분 지방 향리 출신들이야. 그래서 향리층의 활발한 진출 원간섭기에도 지속되는데 이들은 중앙정부의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개혁 정치를 적극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성리학에 이제 적극 수용한 것이 이들이다. 그래서 원간섭기 때 이제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람들, 그 개혁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보통 예전에는 이제 신진사대부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 신진사대부가 좀 약간 뭐냐 개념적 문제가 있다. 그냥 그 신진사대부 안에는 우리가 생각 건문세력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 않냐. 아,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신진사대부라고 불렸던 사람들 상당수가 우리가 친명이 아니라 반원적인 사람도 많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대개 이제 충무강 때, 충무강 때 정치도감 있죠? 개혁정치 이제 정치도감을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요때 계기로 해서 이제 개혁 정치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제 이들을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신진사대부에서. 그래서 요즘에는 이걸 신흥유신이라고 이제 표현하죠. 신흥유신. 예. 이게 이제 뿌셈에도 그 표현이 쓰더라고요. 신흥유신. 신흥유신은 예전에 그 우리가 불렸던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좀 이게 신진사대부 큰 개념이면 그 중에 일부야. 예. 그러면 이 신흥유신이 어떤 차이점이 있냐? 그러니까 종전의 어떤 능문능리한 그런 항리계층과 그 물론 신흥유신도 이제 항리계층이지만 어떤 차이점이 있냐?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성리학. 예, 이들. 그래서 성리학을 수용했고 성리학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에서 건너왔다고 했어요? 강남에서 이제 건너왔잖아요. 그러니까 강남노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어. 그 강남노법 같은 경우에 수의전, 그다음에 뭐 이양법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수용해갖고 농촌사회를 좀 생산력을 올리려고 했던 사람들, 이 신흥 유신 계층 이들을 이제 따로 이제 이렇게 분류하죠. 신진사대부와 다르게. 그래서 최근에는 신흥 유신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이더라고요. 이 한국 통론에도 있긴 있는데 후세에는 더 많이 쓰이고. 자, 하여튼 뭐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과거를 통해 진출 외에도 고려 말의 전쟁 수행을 통해서 지위가 높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홍건조가 외구의 침략을 위해서 지방 세력의 물적, 인적 협조가 필요해지자 국공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허직을 뒀죠. 첨설직을 수용했고 이에 따라 이제 뭐냐 항례 사족화가 진행이 됐다. 그래서 첨설직 그 외에도 동정직, 그다음 경고직 이런 뭐냐면 상관층 있죠. 명예직 그걸 받은 사람들은 항리가 된 거야.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음, 여기에서 볼 때 이제 상층 항리, 동교, 청소, 경고직 같은 사람들이 이제 상층 항리가 됐고 일부는 건문세력으로 좀 편입되고 일부는 신진사대부가 됐던 계층이죠. 그래서 이들이 조선을 건국했고 신흥유신이라고 했던 계층들이죠. 그리고 나서 하층 항리들 그 밑에 있는 항리들은 향리로 이제 조선시대 굳었고 원래는 같은 그 족속이었지만 신진사대부들이 항리층을 이제 떠넘기 구별하기 위해서 얘네들 갑오시를 못 보게 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읽어보면요. 자, 항리의 상충을 이렇게 지가 상승된 시킨 반면에 향리에 토착하고 있는 항리들은 처지가 더 열악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 말기에 되면 항리층 안에서도 뭐냐 양극화 형성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네, 무인 정권의 등장, 몽골의 침입으로 민인들이 유망하고 향촌 질서가 동요되면서 향리에 수행한 역은 고역화되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기인력 같은 거 있죠. 기인력이 고역화. 자, 그러면서 이제 하층 항리 중에 향리의 유망들이 많았어. 그래서 이걸 망성이라고 자기 본관에도 벗어나갖고 도망간 항리들이 있어요. 뭐 백성들도 많고 그래서 이 망성들이 많이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다수의 망성이 발생된 것은 이들 잘 나타난다. 그래서
경상도와 전라도에 망성이 덜 발생했지만 두 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망성률은 40%에 이른다. 자, 그리고 항총사의 주도적 지위가 변화가 되는데 그 당시 이제 그 풍간, 전함풍간, 항량풍간, 유황풍간, 제지한산 등을 부르는 새로운 신분지의 풍간이 항총사에 대거 퇴거하면서 항리 상위에 차지하게 됐다. 아, 그래서 이제 이 풍간들이 이제 뭐냐면 그들이 이제 뭐냐면 중앙직에 있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명목으로 그 명예직을 받으면서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항리의 상층을 차지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항리 사회에서도 앞에서 퇴역된 그 좀 무너지는 하층 항리와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뭐 한량풍관, 유황풍관 등등등 해가지고 그 첨설직이나 경고직 이런 것들 받은 상층 항리 간에 이제 어떤 양극화 형성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향리와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음, 서리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서리 중류계층 중 서리계층도 있었거든요. 자, 304페이지 펴보세요. 자, 앞에 이제 난방과 관련된 내용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 난방 각자 읽어보시고 어, 서리 구성인물 304페이지 읽어볼게요. 자, 서리는 중앙 각 간서에서 풍간하에 자리에서 행정실무를 종사했던 부류인데 서리는 단순 이 또는 이직, 연속이라 부르기도 하고 보통 기록이나 문부에 관련 도필직을 이제 맡게 된 도필리가 하는데 도는 이제 칼도자에다 이제 새겨놓는다는 필자인데 예전에는 글 쓸 때 이게 붓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나무 판닥에 목판에다가 이제 칼을 새기면서 썼나 봐요.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이제 명칭이 내려온 것 같아요. 중국의 그런 명칭들이. 그래서 행정 운영을 측면에서 서리는 공문서 생산 정리, 보존하는 데 필수적인 관리였다. 자, 그 서리는 중앙의 각 간세에 다수 이제 속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간부였던 중서문화성에는 뭐 주사, 영사, 서정사, 주보, 대조 등등등등 등이 있었고 중초에도 이제 서리 간직이 쭉 있었죠.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서리도 이제 등급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입사직하고 미입사직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주사, 녹사, 영사, 사, 기관 등 입사직과 장고와 미입사직 구는데, 이 입사직은 반로에 따라 그 승진하여 풍광을 진출할 수 있는 거야. 그래갖고 입사직을 통해서 동반직이나 서반직까지 풍계로 들어갈 수 있는 직을 입사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입사직을 들어가냐면 과거를 합격했지만 일단은 그 좀 약간 대기 발령 상태에서 이제 들어갔거나 귀족 양반 자제들이 음성을 읽다가 이직을 일단 받고 나서 뭐냐 풍광을 승진하는데 중간 경로로서 입사직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서리는 또 과거를 통해 양반을 진출할 수 있고 귀족 양반 자제들은 음서제를 이용해서 일단 이직을 받다가 다시 풍간으로 승진하는 과정을 밟았다. 그런 측면에서 양반 그 조선과 좀 대비되죠. 조선의 서리는 뭐냐면 양반직을 받을 수 없어 각오를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조선 초기 때까지는 봤는데 나중에 그 길이 끊어졌죠. 예, 양반층에 의해서. 자, 고려 정계 서리직을 출발해서 지방관을 거쳐 중앙관료로 되는 것은 어렵긴 하지만 가능한 이었고 일부이긴 하지만 서리를 출발해서 고위관료로 진출하는 승진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 그러나 고려 말 이후부터 서리직은 중앙관료 진출하에는 물론 지방간에 거의 맡기게 됐다. 이건 이제 조선 때는 이제 아예 끊어지게 되죠. 어, 그래서 입사직 서리층은 이직을 맡고 있었으나 양반 신분층은 맞다는 측면에서 조선조의 서리와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미입사직 그 있어요. 이 미입사직은 이제 뭐냐면 풍간층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어 하층 서리들 얘기하는데, 자, 미입사직의 문법, 제가 미입사직군에 두 가지도 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순간지구 올라갈 수 있는 비입사직과 그 다음에 또 완전히 올라가지 못한 잡류 같은 풍간층과 단절된 입사직이 있어요. 미입사직인데 하여튼 읽어볼게요. 자, 미입사직 가운데 문부, 주선, 막사, 장숙, 전리 같은 잡류는
일정 기간 동안 이벽에 입사를 진출했었죠. 풍간과는 단절됐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잡류는 들어가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 잡류 자손들은 처음에 가구에 응시할 수 없었지만 인종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다만 잡류는 뭐 재수업과 명강업 학교에서 5품 이상을 진급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작업을 통해서 과거의 극제에도 7품 이상은 진급을 허용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이 관련된 내용을 있고 그 앞에 난반도 있으니까 각자 읽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한번 서리하고 난반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봤어요. 자, 그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인제 통독 내용을 이제 좀 보죠. 자, 양인은 일본 주, 부, 군, 현 등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층이 주를 이뤘다. 고려에선 이들을 보통 백정이라고 불렸는데, 이들 백정 농민은 국가의 조세, 공부, 요역에 부담을 지니고 있었다. 고려에서는 일반 백성 등 군인호, 그다음에 역호 같은 국가에 대한 일정한 지우 그 직역을 지는 것을 정호라고 하고, 정호라고 했고, 어, 부담을 하지 않는 호를 백정호라고 구분했죠. 그래서 정호가 좀 상층 신분이고 백정호가 하층 신분이야. 자, 이들 백정은 직역을 지지 않는 대신에 자기 민전을 경작하면서 조부를 부담했던 것이다. 자, 이 밖에 이제 상인과 수공업자들은 농민보다 천시되었으나 역시 양에 속하면서 공역을 의무를 지고 있었다. 자, 이들은 양인층의 국민 대부분을 이뤘고 그 가운데 농민이 가장 강범위한 존재였다. 자, 천민계층은 천민과 노비로 구성되는데, 천민은 특수 행정구역인 항소 부국소의 사람들로 일반 주연에 사는 양인들에 비해서 천시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천민을 법제적인 측면에서 천민을 얘기할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천민설을 따르고 있어요. 천인설을. 예. 항소 부국민은 천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자, 한가 부국은 천민은 농업에 종사하는 것은 일반 양인 백정과 다름없었지만 특수행정구역에 거주해서 천시되었고, 소유 주민은 상공업에 종사하여 역시 천민으로서 간주되었다. 자, 이 밖에 인제 교통 요지에 설치했던 역이나 그다음 숙박시인 간, 수상의 요통지인 진의 주민도 모두 천민으로 여겨졌다. 자, 천민 중에 제일 말단이 있었던 것은 당연히 노비죠. 자, 근데 이 노비는 설명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요 노비부터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 오늘 또 강의 진행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인제 그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이제 3번 할 거예요. 예, 계속. 예. 그래서 6월 달에 보강으로 이제 3번을 쭉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뵐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뵙